안녕하세요. 생생한 현장감과 깊이 있는 분석을 더한 이 시각 뉴스 마포스퀘어의 문희정입니다. 마포스퀘어 1부에서는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정치와 경제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매주 금요일에는 위클리 스포츠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월의 둘째 주 금요일 마포스퀘어 1부 양정대 기자의 정가 이모저모로 출발하겠습니다. 얼마나 더 속아봐야 정신 차리실 건가요? 네? 이제 그만 당할 때도 됐잖아요. 중고차 팔 때만큼은 차넷이 제가 받고 팔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중고차는 차넷, 가격 비교 차넷. 우와, 전국 400명의 전문 딜러에게 무료로 내 차를 평가받을 수 있네. 국민TV 여러분 차를 차넷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으세요. 내 차 팔 때 차넷, 제가 받네 차넷. 우와, 내 차 제가 받고 친구 친지 모두 함께 차넷에서 팔고 주유 쿠폰 받고. 중고차는 차넷. 비교할수록 올라간다. 차넷 내 차 가격 비교 서비스. 1688-8249 1688-8249를 눌러주세요. 옥션 모터스에서도 차넷을 만나보세요. I love coffee, I love tea.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왜 지방선거 얘기하면서요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그 기초선거 정당 공천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네. 네. 2월 임시국회도 벌써 반환점을 돌고 있는데 이 기초선거 정당 공천 문제 결국 물 건너가는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2월 임시국회가 시작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원래 1월 말까지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가동이 될 예정이었다가 이게 이제 여야 간에 그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문제가 합의가 안 되면서 이번 달 말까지로 지금 정개특위 시한도 연장이 됐는데 연장 여부와 무관하게 아마 합의점을 찾기 힘들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아마도 뭐 거의 논의가 더 이상 진전을 보기는 어렵다 이런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3시부터 이제 지금 현재 아마 회의가 됐을 것 같은데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오늘 전체 회의가 지금 예정이 돼 있고요. 이 자리에서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문제, 또 교육감 선거 개선 방안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할 예정인데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대선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공약을 지키지 않고 대신 뭐 상향식 공천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는데요. 그 문제로 여전히 공천권을 국회의원이 과도하게 행사하는 게 본질이고 그러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겠다. 대선 공약을 개선하겠다. 뭐 이런 얘기로 일관할 것 같고 또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여야 대선 후보들이 국민 앞에 한 약속이니만큼 이거를 지키기 위한 이 법 개정을 빨리 하자 이런 주장을 펼칠 것 같고요. 네. 오늘 뭐 기존에 지금 최근 들어서도 뭐 입장 변화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여야가 좀 입장차를 좁혀서 뭐 합의점을 찾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이게 이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 뭐 월 말까지이긴 하지만 앞으로 지금 예정된 전체 회의가 한 차례밖에 지금 현재로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늘 뭐 진전을 못 본다면 사실상 뭐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문제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 법이 개정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 되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뭐 전혀 소득이 없는 건가요? 일단 뭐 지난주에 그 국회 본회의를 통해서 교육감 선거 개편 방안은 뭐 몇 가지 뭐 세부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한 건 있습니다. 네.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교호 투표제라고 해서 그 교육감 선거 후보자들에 대해서 가나다 순으로 지금 하거나 아니면 그 기호 순대로 그 가나다 순으로 이제 정해서 투표 용지가 세로로 돼 있는데요. 이 투표 용지를 가로로 바꾸고 또 각 선거구별로 일정 비율만큼씩
A 후보, B 후보, C 후보를 순서를 ABC, BCA, CAB 뭐 이런 식으로 돌리는 그런 방식으로 투표용지를 바꾸는 이런 정도의 세부적인 방안은 좀 몇 가지 처리를 한 건 있고요. 아마도 지금 여야 정치인들의 속내를 들여다봐야 알겠지만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할 만큼은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새누리당은 말로는 계속해서 상향식 공천 전면화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할 생각이 별로 없다. 저희가 이렇게 받아들여도 무방한가요? 당연히 그런 것 같습니다. 방금 잘 지적을 해주셨었는데요. 원래 어제 새누리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두 가지 안을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제 제가 소식 전해드린 게 이제 전당대회 시기 문제 관련한 것이었는데요. 네네. 나머지 하나 주제가 바로 이 상향식 공천 전면화 방안을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해서 의결을 할 계획이었다고 합니다. 그저께 대변인이 나와서 브리핑을 했는데요. 그 브리핑 내용 중에 보면 내일 의원총회에서 상향식 공천 얘기 전면화 부분 이거 논의해서 결론을 낼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의원총회가 끝나고 나서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을 하는 내용 중에 전당대회 시기와 관련해서는 이런저런 논란들이 좀 있다 이런 얘기는 있었지만 상향식 공천 확대와 관련해서는 아예 이런 방구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기자들이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로 지금 새누리당 내에는 이한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특별위원회가 당내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상향식 공천과 관련한 방안을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의원총회에서. 그 보고의 핵심은 지금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때 책임당원이라고 해서 이제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 있습니다. 네. 이 책임당원이 20% 그리고 일반 당원 의견이 30% 그리고 일반 국민들 중에서 선거인단을 뽑아서 그들의 의견이 30% 그리고 여론조사 20% 그러니까 2대 3대 3대 2 이런 비율로 해서 근데 지금 전당대회에서 그 대통령 후보는 선출을 하기로 돼 있는데요. 광역 단체장 후보는 이 대통령 후보 기준에 따라서 이걸 적용을 해서 후보를 선출을 하되 나머지 지금 기초단체장 그리고 광역의원 또 기초의원 명확한 지금 선출 규정이 없으니 당원의 의견 50% 그리고 일반 국민의 의견 50% 이제 이 50% 내에 책임당원의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여론조사 비율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는 시도당별로 자체적으로 이제 판단을 하되 이런 방식의 상향식 공천을 확정하자 이제 이렇게 안을 제출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건 그동안에 황우여 대표가 연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처음 얘기를 했었고요. 그 뒤로 상향식 공천이 핵심이다. 이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는 그야말로 일부에 불과한 거고 실제로 국민한테 공천권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상향식 공천을 전면화하는 노력을 하겠다. 수도 없이 강조를 해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작 어제 의원총회에서는 이 상향식 공천 방안과 관련해서는 아예 의견을 내는 의원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러고요. 어제 의원총회 자리에서도 당헌당규 개정특위에서도 보고는 했고 그리고 이후에 논의가 전혀 진전이 안 되면서 그냥 다른 주제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그동안에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서 그거의 핵심은 국민한테 공천권을 돌려드리는 거고 이게 국회의원이 과도하게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안을 찾아내는 게 정말로 국민 그 대선 공약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고 우리는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도 도입을 하겠고 또 상향식 공천도 전면화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정말 말만 번지르하게 하고 있다는 거를 그들 스스로 다시 한번 보여준 것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번 선거를 치를 때마다 국민들을 현혹시킬 만한 화려한 의제들은 다 선점해서 얘기해놓고 실제로 내용을 까보면은 제대로 지켜지는 것 하나도 없고요. 알맹이도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근데 이 민주당은 또 왜 이러는 겁니까? 기초선거 정당 공천 문제 두고 오히려 공약 이행을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부 사정도 또 굉장히 좀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 문제가 어쨌든 민주당에서도 대선 후보의 공약 중에 하나였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지금까지 새누리당을 향해서 공약을 이행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새누리당이 어쨌든 이제 법 개정에 응하지 않으니까 민주당이 오히려 좀 딜레마에 빠졌는데요. 이게 뭐냐면 그동안에 공약 지켜라, 공약 이행해야 한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해온 민주당이 정작 공약을 지킬 건지 여부를 두고 지금 고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야가 정치관계법은 기본적으로 이제 합의에 의해서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뭐 위헌적이어서 법 개정을 못해서 결국 우리는 공약을 지키고 싶었는데 못 지켰다, 못 지키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만이겠지만 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어쨌든 그 뭐 방향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안철수 신당이 새 정치를 얘기하는 통에 지금 정치 쇄신, 정당 개혁 경쟁을 하겠다고 지금 뭐 이런저런 방안들을 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명분상으로 우리라도 정치 개혁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리라도 무공천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새누리당에서는 정당 공천을 하고 민주당에서는 공천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게 이 정당의 이름을 들고 나오냐 나오지 않느냐에 따라서 후보가 난립할 수도 있고요. 또 일반적으로 기호 면에서 굉장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현직 단체장이나 현직 의원이면 모를까 이렇게 새롭게 도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더군다나 무공천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정당의 이름으로 후보자가 정당의 이름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기호 2번 자리가 비게 되는 것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다들 지금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탈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좀 되게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고요. 같은 당 후보가 뭐 난립하면서 표가 갈리는 그런 상황도 재현이 될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개혁 또 정치 쇄신 이 의제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무공천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한편에서 나오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거 새누리당한테 결국 어부지리 주는 거다 이런 이제 현실론 이 사이에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뭐 지금 일부 의원들이 광역단체장 같은 경우는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오픈 프라이머리에 빨리 새누리당하고 합의를 해서 이 부분이라도 좀 먼저 치고 나가고 나머지 부분은 좀 더 유동적으로 상황을 좀 보자 이런 이제 좀 절충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 뭐 분명한 거는 가장 먼저는 이게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뭐 가치 판단은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새누리당이 정당공천 폐지 문제에 대해서 대국민 약속 대선 후보 공약으로 내세워놓고 이것에 대해서 지키지 않으면서도 그냥 뭐 대국민 사과조차도 없는 아주 뻔뻔한 작태를 보이고 있는 게 지금의 이 불필요한 정치권의 혼란을 좀 유발한 하나의 뭐랄까요 그 표현이 그렇긴 합니다만은 좀 원죄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은 좀 분명하고요. 다만 민주당 내에서 이 문제 어떻게 끌고 나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새누리당이 후한무치하고 뻔뻔스러움이 의제를 선점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칫 잘못하면은 민주당이 욕을 먹고 또 새누리당이 반사 이득을 보는 이런 불합리한 상황까지 불러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은 이참에 좀 의제를 그때그때 좀 선점하는 능력을 좀 키웠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기자와 정가 이모저모 알아봤습니다. 전민련 사회부장 김기설 씨 분신 자살 사건 수사 중인 검찰은 김 씨의 유서를 대신 써준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전민련 총무부장 강기훈 씨가 자진 출두를 거부함에 따라서 강 씨를 강제 연행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강기훈 씨는 오늘 오전 명동 성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기설 씨의 유서가 자필이 아니라는 검찰의 발표는 운동권의 도덕성을 해치려는 공작이라며 자신은 김 씨의 유서를 써준 적이 결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유서 대필 사건을 맡았던 곳은 서울지검 강력부였습니다. 강신욱 강력부장을 포함해 모두 9명의 검사가 투입됐습니다. 검사하고 수사관들 합치면 10명 됩니다. 늘 10명이 제 주위에서 발굴했어요.
이렇게 쌍소리를 해대고 뭐 금방 때릴 것처럼 뭐 이렇게 하고 잠을 안 재우고 세워놓고 뒷수갑 채고 꽁꽁 묶어가지고 이제. 강 씨는 특히 가족과 친구들에 대한 무자비한 협박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다고 회고합니다. 네가 말을 안 하면 대신 말할 사람을 잡아들일 수밖에 없다. 엄마 답답할까? 머리채 잡혀가지고 끌려가가지고 질질 끌려가지고 갔으니까. 누가요? 제 지금 아내 된 인간 이하의 대접들을 받았죠. 예, 뇌물 감정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형영 실장의 필적 감정 결과를 과연 증거로 채택하느냐의 여부로 재판 과정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전민년 총무부장 강기훈 피고인에게 최종 시민 대법원에서 원심대로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지난 2월 MBC 보도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뇌물감정 의혹 사건이 터져 당시 유서의 필적 감정을 맡았던 김영영 문서 분석실장이 구속됨으로써 2심 결과가 주목됐었으나 다시 2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유서의 필적이 강기훈 씨의 것과 같다는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김형영 씨의 감정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는 등 1심과 2심의 판결 취지를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영원히 묻힐 것만 같았던 진실. 하지만 16년이 지난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에서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습니다. 숨진 김기설 씨의 유서 대필 사건은 조작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국과수의 필적 감정 결과가 뒤집힌 겁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과수와 사설감정원 7곳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유서의 필체는 강 씨가 아닌 김기설 씨 본인의 필체가 맞다며 재심 권고를 내렸습니다. 지난 91년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자살한 고 김기설 씨의 유서를 대신 쓰는 등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3년 징역형을 마친 강기훈 씨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강 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자살한 김 씨가 유서를 직접 작성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때 강기훈을 못살게 굴었던 검사와 MBC 기자가 접촉했는데 당시 수사를 총괄했던 강신욱 강력부장은 검사장을 거쳐 대법관까지 지냈고 수사 전반을 진두지휘했던 신상규 주임검사는 고검장을 마치고 변호사로 일하면서 동독여대 이사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남기춘 검사는 지난해 서울 서부지검장을 그만둔 뒤 새누리당 정치쇄신 특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수사에 몸담았던 검사 대부분은 요직을 거치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중요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유서 대필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인 김기춘, 현 청와대 비서실장, 또 강기훈을 차만 채우며 사실상 고문한 검사로 지목당한 곽상도 직전 박근혜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수사 검사들과 어렵게 통화가 이뤄졌습니다. 제가 지금 검사는 맞고요. 네네. 무리한 잘못된 수사가 전혀 없었다는 입장이신 건가요, 그러면? 그럼요. 당연하죠. 기소를 한 검찰에 대해서 그때 뭐 제대로 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결례죠. 여러 가지 증거를 다 종합해서 그게 유죄라고 판결이 난 것이지. 네. 실적 감정만 갖고 유죄 판결이 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그들이 심판받지 않은 시대, 또 다시 집권한 시대. 그래서 공작 정치가 맹위를 떨치는 것 아니냐고 우려되는 시대. 이 목소리가 귀에 쟁쟁합니다. 황당하다 한마디로 이건 국정원의 날조 조작 사건이라고 봅니다. 유신 시대에 써먹던 용공 조작극을 다시 21세기에 벌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국민TV 라디오 마포스퀘어 1부 문희정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위클리 스포츠 소식 시간입니다. 박상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박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올림픽 때는 박 기자님 혹시 그 모든 경기를 다 지켜보시나요? 어떠세요? 예, 모든 경기를 지켜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제 기타 다른 종목도 같이 취재를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런
기간에는 아무래도 동계올림픽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죠. 네네. 그러면은 사실은 직업이기 때문에요. 별 흥미가 없어도 계속해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스포츠 기자라는 직업 자체가 스포츠를 레크레이션이라든지 레저의 수단을 보는 게 아니라 일로서 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좀 그런 면에서는 좀 고달픈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사실은 기자들은요, 공정성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얘기는 하면서도 이렇게 올림픽 같이 뚜렷하게, 국가별로 조금 경쟁이 붙었을 때는 응원하는 마음이 생기죠. 예, 물론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월드컵에도 나가봤고 했는데. 네. 특히 이제 전 독일 월드컵 때 이제 취재를 했었는데, 그때 토고에 0대1로 지고 있다가 이제 이천수의 동점골과 안정환의 결승골이 나왔을 때 저도 모르게 환호성을 터뜨린 기억도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는 얼른 또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번 소치 동계올림픽을 보시는 박 기자님의 마음도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우리 박승희 선수 얘기부터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여자 500m 쇼트트랙에서 동메달을 따낸 것, 메달 자체도 값지지만은 동메달이라는 것도 값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쇼트트랙 강국이라고 해도 단거리에서는 상당히 약점을 보였거든요. 네네. 남녀를 통틀어서 금메달을 딴 게 1994년도 릴리안 메르 올림픽 때 최지은 선수가 딴 게 유일하고요. 그다음에 여자에서도 동메달을 딴 게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1998년도에 나가노 올림픽에서 전희경 선수가 따냈던 동메달이 유일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승전 같은 경우는 파이널 A와 B로 나눠집니다. 네. 이제 파이널 A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겨루는 그런 경기가 되겠는데, 파이널 A에 나간 것이 1994년도 이후 20년 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희경 선수는 동메달을 땄지만 파이널 A에서 실격 선수가 2명이 나오는 바람에 파이널 B에서 1위 자격으로 동메달을 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박승희 선수가 따는 것은 20년 만에 파이널 A에 나가서 16년 만에 동메달을 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쇼트트랙 강국이라고 해서 굉장히 막연히 메달을 많이 땄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자, 그럼 이렇게 단거리가 약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좀 쉽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사인 볼트가 100m와 200m에서는 빨리 달려도 400m 800m 아니면 마라톤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겠죠. 그렇겠죠. 반대로 이제 이봉주 선수가 현역 시절에 마라톤에서는 최고의 위치에 있었다 하더라도 100m, 200m 단거리는 약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바로 이런 차이입니다. 우리나라 쇼트트랙 같은 경우는 1000m, 1500m, 3000m 이런 종목에 좀 치중을 많이 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500m에는 좀 등한시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스피드 스케이팅 같은 경우는 500m 전문 선수, 1000m, 1500m 전문 선수가 따로 있지만 쇼트트랙 선수는 전 종목을 다 출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쇼트트랙은 이제 그 초점을 500m가 아니라 1000m 이후로 맞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500m가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이 되어 왔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박승희의 동메달은 상당히 값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값진 동메달인데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은메달, 동메달, 이 값진 메달을 따고서도 선수들이 눈물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올림픽에 참가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영광일 텐데도 불구하고 메달을 따지 못하면 인터뷰를 할 때 국민들께 죄송하다라는 그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메달 지상주의로까지 몰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 신세대 선수들이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부터 좀 이런 게 좀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네. 이상화 선수라든지 이승훈 선수라든지 모태범 선수 모두 아무래도 좀 이 올림픽을 즐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상화 선수 같은 경우는 500m에서 금메달을 딴 뒤에 1000m 같은 경우는 즐기는 마음으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얘기를 했고요. 여러 선수들이 상당히 즐기는 마음으로 좀 임하고 있습니다. 또 박승희 선수 같은 경우는 어제 금메달까지 바라볼 수가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네. 잘 경기를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영국의 크리스티 선수에게 넘어지면서 아쉽게 동메달에 머물렀지만 이제 이런 것도 상당히 좀 즐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영국 선수가 울더라, 이렇게 진짜 남 얘기하듯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오히려 얘기를 하면서도 상당히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방송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은 메달 색깔은 상관이 없다. 올림픽 무대는 오기도 힘든 곳이기 때문에 메달을 딴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영광스럽다. 예전 같으면 상당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적극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변하는 만큼 사실 우리 선수들을 응원하는 국민들의 의식도 조금 더 성숙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벗어난 모습입니다. 물론 금메달을 못 따면 아이고 아깝다 뭐 이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는 결과보다는 과정을 많이 중시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보는 스포츠, 단순히 그 관람하는 스포츠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참여하는 생활 스포츠로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런 스포츠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게 됐고 그만큼 이제 금메달, 은메달이라는 이런 결과보다는 그 선수들이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거쳤는가 이런 것을 이해하게 되면서 이제 선수들이 아무리 좀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런 노력에 좀 박수를 많이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시점에서요, 빙상경기연맹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상황 좀 전해주시죠. 예, 일단 빙상경기연맹 같은 경우는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처지에 좀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김연아의 이후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네. 왜냐하면 이제 김연아 선수가 그동안 이제 피겨로서 이제 우리나라 선수로서 유일하게 이제 금메달 따내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김연아 선수 이후가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이제 피겨 스케이팅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아무래도 좀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 것이 확실하고요. 또 게다가 쇼트트랙에서도 좀 기대 이하의 좀 성적을 거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특히 이제 기대 이하의 성적이라는 것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결과를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서 좀 빚어졌던 여러 가지 좀 난맥상이라든지 편가르기 이런 게 좀 불거졌었고요. 이런 와중에서 또 이제 어제 대통령이 그 빅토르안 이제 안현수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좀 비리를 좀 척결하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아무래도 대통령이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조사가 좀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제 흔히 짬짬이라고 하죠. 이런 이제 편가르기라든지 짬짬이에 있어서는 그 몸통으로 지적되고 있는 그 간부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이 간부 쪽에 좀 초점 맞춰서 좀 사정이 들어간 거 아니냐, 전 주위에서는 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빙상경기연맹이 그 소치 동계올림픽 이후에 좀 상당히 좀 격변에 시달릴 수 있다, 휘말릴 수 있다, 좀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는 진작에 조금, 투명성 제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좀 뒤늦은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빙상경기연맹이 훨씬 더 이렇게 조금 발전할 수 있다면 저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래서 사실 빙상연맹뿐만 아니라 여러 연맹에서 좀 문제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이용대 선수의 이제 얼마 전 도핑 파문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아, 맞습니다. 그건 역시 좀 그런 거에 일환이 아닌가 하는 좀 의심의 눈초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스포츠가 그동안 너무 결과를 중시했고 좀 성적 지상주의에 좀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앞을 내다보는,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행정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투명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온 국민의 좀 관심이 쏠려 있는 종목이죠. 피겨 스케이팅. 김연아 선수 그 12일 날 소치에 입성을 해서 20일 날 경기가 있다고 지난주에 박 기자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예, 이제 소치에 이제 안전하게 입성을 했고요. 김연아 선수 역시 이제 마지막 무대인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고 오겠다. 뭐 구태여 금메달이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김연아 선수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요. 구태여 이제 금메달 얘기도 안 하고 그다음에 러시아의 그 홈터스에도 생각 않겠다. 이런 좀 대인배 같은 자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늘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김연아 선수 멋진 경기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경기가 있어요. 그럼 금요일 날 우리 박 기자님과 함께 김연아 선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또 네네. 이제 금요일 날 또 이제 프리스케이팅까지 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한 예상도 한번 곁들여 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님 일주일 동안 또 올림픽 열심히 중계 보시고요. 좋은 기사 많이 써주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마포스퀘어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잠시 후 임승수의 쉬운 자본론 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